전 정권 문재인 지우기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각종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고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며 원전 가동을 멈추는 탈원전 정책도 바꿔서 신원을 이루기가 오늘부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 부동산, 원전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문재인 지우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케어 폐기 소식부터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원을 1년에 몇 번이나 갈까요? 한 10번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아플 때마다 가긴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가는 게 이제 제가 갑상선 약을 먹으니까 1년에 한 번 꼭 가요. 다 하면은 뭐 손가락 5개? 그 정도 갑니다. 심각한 지병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1년만큼인 365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은 2,550명에 달하고 150회 이상은 무려 19만 명에 육박합니다. 실제 지난 1년간 통증 치료를 위해 일일 평균 5.6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2,050회의 외래 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에 대해 칼을 들었습니다. 먼저 1년 365회 초과 의료 이용부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존 20% 전후에서 최대 90%로 상향했습니다. MRI와 초음파의 경우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으며 예정됐던 근골격계 검사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MRI,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의 유도, 재정 누수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등 구체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또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후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건강보험 대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남발하게 됐다 이거죠. 최희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문재인 케어를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 올린 건 쉽게 말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거죠? 네,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우리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료 중과율은 평균 2.7%인데요. 네. 직전 5년에는 1.1%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케어가 MRI와 초음파를 포함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다가 지출이 많아진 탓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추가 지출액은 1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급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MRI나 초음파 앞으로는 뭐 환자가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그러니까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남용입니다. 남용을 의심할 수 있는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불명확한 검사는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예정입니다. 초음파, MRI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첫 해인 2018년 1,891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1조 8,476억 원으로 3년 동안 10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네. 대폭 삭감할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급여하기로 했던 항목도 일단 멈춥니다. 근골격계 MRI 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를 입증할 수 있는 항목만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찍어보니까 멀쩡하더라. 그러니까 건강보험 안 해주겠다. 이럴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하간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3%는 65세 이상 진료비입니다.
고령화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해 건강보험 지출을 옥죄면 보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불만을 최소화할 기준을 마련하는 게 최선인 셈입니다. 이번 대책에 보면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이라고 하면 급여를 비급여화하는 것과 같은 이전에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재정 누수가 발생했던 부분을 이제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개선하겠다는 방안이고요. 재정 악화도 문제지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의사가 없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와 같은 필수 의료와 관련해 보상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돌아가는 수가 가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뇌동맥류, 중증 외상의 야간, 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배에서 2배 높입니다. 네. 이처럼 필수 의료 분야 수술과 입원의 가산을 확대하고 고위험, 고난도 수술도 추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별 의사수를 정하는 강제책은 포함하지 않았고 의사수 확대에 대한 해법도 없어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가가 낮은데 뭐 그거 2배, 1.5배 올린다고 과연 의사들이 갈까 걱정도 되고요. 소아과 지원자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뉴스도 있던데 참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지우기 두 번째, 이번엔 부동산 정책입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따지는 구조 안전 비중을 낮추고 주차장이나 층간소음 같은 주거 환경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한 겁니다.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거죠.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5년 된 서울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아파트. 건물 외벽은 색이 바랬고 예전 설계라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 이렇게 평일 낮에도 이중 주차된 차량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따지는 구조 안전 배점을 대폭 높이면서 2년 전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80년대 아파트다 보니까 그 세대수만큼 주차 대수가 없어요. 많이 불편하죠. 실제 지난 2018년 3월 기준이 강화된 전후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139곳에서 21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 사업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0%에 달했던 구조 안전 비중을 30%로 낮추고 하수관이나 주차장 등 주거 환경 평가 점수를 높입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도 축소해 재건축 가능 폭을 넓히고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진행합니다.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는데 서울 상계와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단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차갑게 식어 있어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문재인 지우기 세 번째, 이번엔 탈원전입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5년간 가동이 중단됐던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가동에 들어갔거든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첫 번째 한국형 원전입니다. 2호기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24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돔 2개가 보입니다. 외벽 두께만 122cm에 달하는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2호기의 모습입니다. 이 중 안정성이 최종 확인된 신한울 1호기가 착공 이후 12년 만에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지난 2017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경주 지진 등이 겹치면서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안에 수소 폭발을 막는 장치와 밖에서 비상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입구 등 안전 설비가 강화됐습니다.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설비들이 현장에 보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울 1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1만 기가와트시로 국내 발전량의 1.8%에 달해 올겨울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우리가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노형입니다.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옆 신한울 2호기도 공정률이 99%까지 높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거대한 설비는 원자로 냉각 재펌프입니다.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제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국산화에 첫 성공한 것으로 허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해결료를 주입해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한울 2호기의 준공과 상업운전도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남병입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철강과 석유 제품 출하량이 모자라서 자동차와 조선 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곧 끝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는 강경합니다. 복귀부터 해라 이거죠. 먼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국토교통부 조사반이 한 철강업체를 방문해 운수 종사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추가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제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을 밑돌고 석유 제품 출하량은 2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명령 대상자는 778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철강이 6,000명, 석유화학이 4,500명 등 10,0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86개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멈추십시오. 국민 경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파업 조합원의 복귀가 먼저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원래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했던 게 바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는 거였죠. 화물연대는 아예 이 안전운임제 기한을 없애고 분야도 확대하자며 이번에 파업을 시작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며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거니 한 발 물러선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고, 국민의힘 역시 3년 연장안을 걷어찬 건 화물연대라며 파업부터 풀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1일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법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채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대상 업종 확대를 논의하는 여야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안전운임제 대상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2개 업종으로 정유나 철강 등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안전운임제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은 선복귀 후 대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단 복귀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 등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업의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며 업무 복귀가 이뤄져야 법안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합세해서 이 안을 걷어찼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정부안을 지금 이제서야 받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업무 복귀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에 화물연대는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파업을 계속 이어갈지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업무에 복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인데요. 복귀를 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으니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이 열렸던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 파업과 관련한 화물연대 측의 입장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현재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 측의 대책 마련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 이어갈지, 그렇지 않다면 정부안을 수용해 업무에 복귀하고 파업을 종료할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셨듯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조율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3년 연장안 수용을 발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파업 관련 입장은 대책회의가 끝난 뒤 오늘 밤 늦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면 그럼 관련한 투쟁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장 다음 주 수요일에 정부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제2차 총파업 투쟁이 예고돼 있었는데요. 민주노총은 파업과 관련한 화물연대 측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15일간 이어졌던 파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물연대가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과 관계없이 파업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가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그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확률도 있는데요. 오늘 밤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화물연대 입장이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의왕 ICD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여야가 예산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여야가 일단 감액부터 하고 이후 증액을 논하는데 그 첫 단추인 감액 규모조차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깝깝합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반송하고 성출할 줄 모르고 결국은 또 예산안까지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예상 협상의 첫 단계인 감액 규모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5조 1천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조 6천억 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평균 5.1조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습니다. 지난 5년은 방만 재정으로 확장 재정이었고 적자 국채를 낸 예산이었던 반면에 이번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자체로도 지출을 22조 구조 조정했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이나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인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을 두고도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기획재정부가 예산 명세서를 작성한 뒤 내일 밤 늦게라도 통과가 가능하지만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요구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표결 처리할 계획인데 원내 과반 이상을 가졌으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울타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결 종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인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고 현장 수습 관련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강행한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결국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본회의 처리가 된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섣불리 유임시키겠다고 했다가는 정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한마디는 했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쥐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본회의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책임이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 해임 여부를 밝히긴 어렵지 않느냐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이유입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는 본회의 전부터 해임될 사안인가라며 반박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인 입장과 달리 대통령실 속내는 야당에 대해 매우 격앙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을 연계해 판단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해임 건의안 본회의 처리가 안 되길 바라지만 처리 뒤에는 자연스럽게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참사 수습을 하고 있는 만큼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정조사를 지켜보자고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노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그 탄핵 해임 건의안이죠. 표기를 하면은 뭐 통과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또 대통령이 안 받을 것 같고. 그럼 그 다음 수순은 탄핵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단계적 문책 방침을 확정했죠. 네. 해임 건의안은 내일 국회를 통과해도 말씀하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런 수순이 예상됩니다. 국정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도 여전히 사퇴를 않고 또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은 탄핵 수출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그러면은 탄핵안은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탄핵안 추진 과정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수순과 비슷합니다. 제적의원 과반이라는 의결 정족수도 같고요. 탄핵 소추안도 보고 시점부터 의결 시점까지 날수로는 나흘 동안 본회의가 2번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에만 본회의를 열겠다 이런 소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알 텐데 그럼 뭐 정치적인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100분 동안
100분 동안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건 지난 10월 제11차 비상민생 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입니다. 취임 첫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네, 회의 주제는 크게 4가지인데요. 경제와 민생, 원전과 방산 등 미래 먹거리 수출 전략, 그리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 노동, 교육 개혁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생방송했던 그 회의하고 다른 건 뭡니까? 네, 대통령실은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 질의응답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국민 패널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건데요. 패널들 질문에 주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령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소위 영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은 지금 중단됐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지난달 말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벌써 2주가 조금 넘었는데 그러네요. 대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보관을 마련한 겁니다. 언론을 통한 간접 소통보다는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어떤 국민 패널이 그 자리에 참석할지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적자가 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난을 덜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합의로 소속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 20건이 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며 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회의에 올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2년 전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을 때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수사인데 지금은 법무장관인 당시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일었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천한빛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감찰을 벌였다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건의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 대해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았다며 출석을 미뤄왔지만 이번엔 다음 주 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이른바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등 주변 인물들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이 형사 1부에서 불법으로 수사 기록을 가져와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회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담당관은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대부분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올해 6월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를 명령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벌써 11년째. 지금까지 피해 등급이 정해진 피해자만 4,400여 명, 사망자는 1,7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에게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고요. 그런데 핵심 쟁점인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정량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럼 다음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 물질인 CMIT, 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호흡기 노출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합성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실험용 쥐의 코와 기도에 노출시킨 결과 한 번 노출만으로도 해당 물질이 최대 일주일까지 폐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또 폐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동물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숨을 들여 쉼과 동시에 그 CMIT, MIT가 흡입이 되는 거거든요. 폐의 하부에 잘 전달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폐로 전달되고 폐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정량적으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옥시 제품과 똑같이 폐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져서 독성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전을 받아들인다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기업 측 변호인단은 가습기 살균 물질이 폐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당시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조카는 친족이라서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았었죠. 검찰이 묘수를 짜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당시 CCTV 영상에도 잡힌 김모 씨. 김 전 회장의 조카로 이번 도피 사건의 핵심 조력자인데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본인 처벌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신 건가요? 친족의 도피를 도우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도피 직후엔 체포되진 않았지만 검찰이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훼손할 때 옆에서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주변 인물 가운데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A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는 구속 기소했고 친누나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도 김 전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재판과 수사도 모두 멈춘 상태여서 규명이 돼가던 라임 사태의 진상이 다시 안개 속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 이후 사고 골목에 있던 불법 증축물들을 철거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자택에 있던 불법 증축물을 철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사 오기 전 설치된 불법 증축물은 신고하고
본인이 구의원일 때 또 설치한 불법 증축물은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수년간 철거 이행 강제금 같은 것도 낸 적이 없고요. 박 구청장은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에 이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자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니 건물엔 무언가를 떼낸 흔적들이 보입니다. 박 구청장이 살고 있는 곳은 지붕 때문에 여유 공간이 생긴 베란다가 있는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추가 공간인 발코니와 다릅니다. 박 구청장의 자택처럼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다르다면 베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증축을 하면 불법입니다. 베란다 부분에는 절대로 그 벽을 설치하고 지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준 경우가 여러 가지 상대방 건물에게 일조권이라든지 아니면 통풍이라든지 이행 강제금 역시 부과되지 않았는데 박 구청장이 불법 증축물은 신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박 구청장이 집을 구입했을 때 이미 자택 후면부에 설치돼 있던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증축을 했다고 신고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이 비가 셀 것 같아 설치했다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불법 증축물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철거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강행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류삼영 총경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원회 의견을 뒤집은 건데 보통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반대로 중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류 총경은 취재진에게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도 경찰국 설립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경호 경비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다시 또 같은 큰 일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지난 7월로 돌아가 다시 경찰국 설립을 반대하겠냐는 질문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을 걸고 막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제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될 일이었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시도청 직장협의회는 중징계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냈고 8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징계위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도 이를 지지하는 글과 댓글들도 여럿 올라왔습니다. 윤 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배경에 윗선 개입을 묻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답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요즘 원정 마약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같이 할 사람을 찾고 같이 또 마약을 투약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마약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검은색 승용차 뒤로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한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을 소지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 그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이 하고 싶다. 너 올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천안인데 빨리 가고 싶어.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곳에 차를 세워둔 채 SNS에서 만나 마약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일행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좀 안 좋지. 아파트 가는데 안에가 있더라도 큰 병이지. 지난 2일과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각각 필로폰을 소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일 전남 광주와 강원도 춘천에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마약을 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을 오는 겁니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서 약을 많이 던지기를 받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랜덤 채팅이나 트위터에 글을 뿌려놔요. 같이 투약하고 성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최근 마약을 구입하기 쉬운 서울로 올라와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원적 마약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전북 군산의 양대 폭력 조직이 보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택가 도로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고 있는 데서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말이죠.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의 한 주택가 도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립니다. 맞은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군산 폭력 조직인 그랜드파 조직원이 경쟁 상대인 백학관파 조직원을 무차별 공격한 겁니다. 다툼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직원들 간의 욕설을 SNS상에서 한 것이 발단이 돼서 서로 조직원을 찾아가 상해를 가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폭행을 당한 백학관파는 그랜드파 조직원이 사는 집을 습격했습니다. 보복에 나선 겁니다. 두 폭력 조직 간의 전쟁은 닷새 동안 이어졌고 공공장소에서 초등학생이 보고 있는데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자진 출석 등 수사 협조를 대가로 사건 축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본건은 연쇄 보복 폭행, 수사총탁 등 폭력 조직의 대담성이 드러난 사건으로 폭력 조직의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였습니다. 그랜드파와 백학관파는 1986년 결성된 군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입니다. 검찰은 두 폭력 조직원 8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옛 연인을 스토킹하던 70대 남성이 자신과 옛 연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이미 2차례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는데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은 채 가게 앞을 기웃거립니다. 곧이어 한 여성이 머리와 옷에 불이 붙은 채 달려나옵니다. 그 골목에서 그 아저씨가 여사장이 문 열 때까지 담배피면서 기다리고 막 그랬었다고. 7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 여성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 500ml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불이 났던 가게는 까맣게 그을렸고 주변에는 타고 남은 옷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전 마네킹인 줄 알고 마네킹 불이 붙어가지고 먼저 소화기를 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 피해자와 주거지 100m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기한이 끝나자마자 2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다음 주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40초 만에 돌아왔다며 뺑소니 적용을 안 했었거든요. 어제 유족 등 주민 5천 명이 탄원서를 낸 지 하루 만입니다.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21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40초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점, 인근 주민에게 112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5천 명이 낸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경찰서를 찾아 거세게 항의하자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사고 조치를 하려는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뺑소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금. 경찰은 변호인단과 회의를 한 결과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조 조치를 해야 하고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도 굴러가선 안 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도주치사, 어린이 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되며 내일 송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강원 고성의 한 석호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린 전어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간으로 인한 오염물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장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호숫가가 은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래밭을 뒤덮은 건 다름 아닌 물고기들입니다. 바다와 분리돼 만들어진 호수인 송지호 주변에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된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죽은 물고기들의 입이나 아가미가 벌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1년 정도 된 어린 전어들이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호수 내의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몸이 경직돼 있거나 아가미 뚜껑이 벌어져 있거나 또 입이 벌어져 있는 걸 봤을 때는 용존산소 부족이고요. 최근 강풍이 불면서 쌓여있던 유기물과 무산소층이 호수 전체로 흩어져 곳곳에서 무산소나 저산소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은 바다에서 유기물이 유입돼 호수 바닥에 쌓이는 해안 주변 석호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고성군이 호수 하구의 모래둑을 인위적으로 터 바닷물이 들어와 섞이게 하는 이른바 개터짐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어가 죽기 시작하자 바다로 내보내 살리려고 개터짐을 했는데 오히려 바닷물 유기물이 더 들어오면서 폐사를 가속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년간의 경험상 수질이 안 좋아지니까 물을 타서 일시적으로 수질을 좀 좋게 해야겠다. 이런 발상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어쩌면 떼죽음을 당하는데 영향을. 전문가들은 물고기 떼죽음을 방지하려면 바다와 인접한 석호 환경에 대한 꾸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거래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중지됐습니다. 위메이드 측이 본안 소송에서 상장 폐지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했지만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법원 결정 전 900원대였던 위믹스 가격은 200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상장 폐지 발표 전 5천억 원이던 위믹스 시가총액은 500억 원대까지 떨어져 4천억 원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위메이드 주가는 하루 만에 20%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장 폐지 발표 직전인 2주 전 가격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위메이드 측은 본안 소송이 남아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투자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직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투자금 2억 원이 1,500만 원이 됐다는 한 투자자는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카드로 지금 대출 받고 돌려막기 하고 매일매일 소주병이랑 뭐 번개탄 사가지고 인증샷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루나가 종이장에 된 데 이어 대표 김치코인인 위믹스까지 상장 폐지되자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한 투자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특히 유통 부분은 엄격하게 발행처와 달리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를 한다든지. 결국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다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3년 전 산속에서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던 조은누리양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조양을 발견해냈던 군견 달관이가 오늘부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한때 탈영까지 했던 하지만 1급 정찰견으로 성장한 달관이의 저녁식에 권영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9년 가족과 등산을 갔다가 산속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
열흘 만에 조양을 찾아낸 1등 공신은 정찰견 달관이었습니다. 달관이를 믿고 보이지 않는 계곡 아래를 봤을 때 그 여중생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10살이 된 베테랑 정찰견 달관이 사람으로 치면 70대 고령입니다.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정찰견 달관이의 마지막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동하기 부대는 현시함으로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 군견 막사에서 나온 달관이가 마지막 훈련에 나섭니다. 낙엽을 헤치고 산을 오르며 숨어있는 적을 찾아 꼼꼼히 수색합니다. 조양의 아버지는 은퇴식 단상에 오른 달관이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온누리는 그때의 아픈 기억을 극복하고 저희 집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로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달관이는 지난 2014년 군견교육대 이송도 중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생포됐는데 이후 고된 훈련을 소화하며 1급 정찰견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대는 달관이가 체력적인 문제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국민 영웅이 된 달관이는 이제 부대 관리를 받으며 제2의 견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고생했어.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내일 국민 훈장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외교부가 돌연 보류 의견을 내놨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요. 외교부가 훈장 수여를 결정하는 주무부처도 아니어서 일본을 의식한 게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음이 참 안 좋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된 양금덕 할머니. 1992년 소송을 시작해 30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운을 추진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훈이 무산됐습니다.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상훈법 제7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고 인권위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무산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맞섰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오고 세상에 참 마음이 안 좋소 지금. 시민단체들은 국내 인권상을 주는데 일본의 눈치를 보는 굴욕 외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의 활동의 경력을 국내적으로 평가받고 기억하는 것까지 외교부가 나서는 게 부적절해 보이고 그래요. 한일 간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교부의 서훈 추진 제동 논란이 일자 일본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캠페인을 펼친 농협중앙회와 참전유공자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 밀양시 등이 제23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국가보훈처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이 밖에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사랑 품앗이 운동본부 그리고 용인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한때 동물국회라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 간 멱살잡이나 주먹다짐 같은 폭력이 난무하는 건 예사. 회의장 문을 해머로 부수고 전기톱까지 등장했었으니까요. 2011년 11월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에 항의하며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었죠. 이래선 공멸하겠다 싶었는지 국회는 18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12년 5월 2일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상임위 안건을 본회의에 가져올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담았는데 대한민국 의회를 날치기와 몸싸움이 없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회는 선진화됐을까요? 지난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선 선진화법의 핵심인 안건조정위를 보란듯이 무력화시켰습니다. 여야 각 3인씩 동수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에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이라며 자기 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끼워 넣어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시켰거든요.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겠다며 10년 전 관철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스스로가 깔아뭉갠 겁니다. 내년 예산안 협상도 난항입니다.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겼고 내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지만 그럼 하루 만에 그 엄청난 예산을 다 제대로 뜯어보고 넘길 수 있다 이걸까요?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지난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셸 오바마는 품격 있는 정치를 역설해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다수결 논리로 밀어붙여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야만스러운 정치가 아닌 소통과 타협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자는 호소였죠. 거기에 품격이 더해진다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겠죠. 검찰 선진화 등을 외쳤던 국회. 그래서 본인들은 선진화 잘 하셨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선진화법 10년, 국회는 더 후퇴했습니다. 연일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는 닷새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과 전남 내륙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1cm 안팎,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호남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차츰 먼지도 쌓이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광주, 대구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 지역은 오후 한때 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당분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2도,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밤에는 호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에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